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게 오늘 또 36회 때 처음 뵙게 됐는데요. 뭐 제 이름은 다 알고 오셨죠?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의 임선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첫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할지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했고요. 아마 오늘 제가 목요일 날 왔으니까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요 과목은 이제 제가 하는 과목이니까 제가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잠깐 좀 오리엔테이션 하고 자, 1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있는 거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지루하게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개론이 이제 1차 과목인 건 맞는데, 자, 저는 2차 과목 강사니까 2차 얘기를 조금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70% 내외가 출제가 되고요. 실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험의 요령이 30% 내외가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면 중개사법이 이렇게 40개짜리 과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게 법 부분이 70%면은요. 이게 한 28문제 정도 대충 70%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30% 하게 되면 12문제가 일단 30%에 딱 맞는 개수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보통 관행적으로 여기를 보통 한 30개, 32개 정도 내고 여기를 10개 정도 위아래로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33회, 34회, 최근에 이제 10월 26일 날 35회 시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면서 이제 시험 문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34나 30회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매스컴에서 여러분들 전세 사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부분이 이제 매스컴에서 막 부각되는데 꼭 그 전세 사기의 꼭 중간에는 지금 우리가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들이 가운데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국토부나 협회에서는 어떻게 합격자를 많이 내려고 노력할까요? 적게 내려고 노력할까요? 적게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어저께는 무슨 수업이었어요? 민법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 개론도 아마 수업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1차 과목 같은 경우 부동산학 개론 우리 교수님한테 들어보시면 1차를 떨어뜨려야지 많이 합격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개론에 2차 과목인 공법 문제를 3문제씩이나 내고 그다음에 공시법 거기에서 문제를 한 문제나 내고 세법 여기에서 한 문제만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당연히 뭐 1차 동차 합격하시고 1년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중간에 선생님 저는 올해 1차만 시험 볼 겁니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민법하고 개론 두 과목만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과목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개론을 공부를 열심히 해놨는데 2차 과목에 공법하고 공시법 세법을 갖다 낸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1차 합격 많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적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적게 시키겠다는 거죠.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2차 과목인 제 과목이 지금 나오는 대로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시법. 그래서 요 공시법 교수님한테는 두 가지 등기법이라는 거하고 지적법 이렇게 두 개로 듣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세법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문항수를 다시 한번 표기해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40개, 그다음에 공법 40개, 그다음에 이제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적법도 1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1교시의 시험을 보고 공인중개사법 공법을 2교시, 그다음에 공시세법을 3교시에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2차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가 가장 분량이 많은데요. 공인중개사법의 분량이 요만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법의 분량은 법 조문만 세봤을 때 제가 강의하는 그 과목에 요게 첫 번째 내용으로 100배 하나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여기에 배수가 한 20배 정도 돼요. 분량이. 그럼 20배 정도 되는 분량이란 얘기는 이 공법은 분량으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동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난해할 것이고 외워야 될 것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 전략 점수가 공인중개사 33회 시험 때까지는 공인중개사법을 80점대를 가자. 그리고 공법 50점,
공시세법 60점만 맞으면 요 공인중개사법으로 공법도 좀 도와주고 공시세법도 점수 안 나오면 도와주면 온 사방 커버에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전략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합격 전략인데 이게 이제 33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34회로 오면서부터는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 34회 최근에 10월 26일 날 35회로 오면서부터는 시험 문제 경향이 바뀌면서 요 부분을 실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시킵니다. 특히 제가 올해 35회 시험 끝나고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듣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해설을 해보고도 해보니까 여기 35회 시험 때는 민법 문제 있죠. 몇 개가 나왔는지 제가 개수로 카운팅 해봤더니 9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면 민법을 9개 낸다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중에서 작년에 1차 붙었어요. 여기 35회 때. 근데 올해 이제 36회 때는 2차만 공부하는 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2차만 공부한다는 얘기는 지금 제기한 요 내용들만 갖고 공부를 하겠어요? 작년에 민법 개론책도 펴서 공부하겠어요? 2차만 갖고 공부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민법들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까먹으니까 여기다가 민법 문제를 9문제를 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점수를 잘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공법은 원래 안 나온다. 공시세법은 원래 이만큼 나온다. 그래서 합격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제가 첫 개강 때문에 오늘 왔는데요. 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좀 쉴 기회가 있어서 우리 제 지인들이나 또 민법 교수님들이나 또 제 아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할 때 민법이 9개가 나오면 과연 내가 민법까지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민법 교수님한테 들은 걸로 풀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2차만 하시는 분은 1차 지금 민법이 안 나오잖아요. 동영상이. 그러면 작년 걸 보시라고 했을 때는 볼 수도 없고 또 2차만 하는 분들한테는 아유 그냥 틀리세요. 민법 기억 안 나면. 요 법으로 열심히 강의하시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 70점 정도 맞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하면 교수님 그래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또 민법을 강의하면 또 민법 교수님이 또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왜 내 걸 네가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결론은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이 건드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민법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1차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중개사법이 한 70점 정도로 전략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공법이 50점대가 나온다고 한다라면 이제는 어때요? 조금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으로 막 전 과목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안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올해 35회 때 시험 보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하는 말 절실히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33회 때까지는 뭐라고 강의했냐면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은 전략 과목입니다. 이 과목 80점 넘으면 2차 공법 도와주고 공시세법 도와줘서 합격입니다 했지만 이제 34와 30회로 오면서부터는 여기 보세요. 이제는 전략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70점대 맞춰야 되는 과목이지 거저먹는 과목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게 1배 분량이라면 공법이 20배 분량이라고 했지만 사실 조문만 셌을 땐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실무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이제 1대 2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0대 20, 그러니까 한 1대 2 정도 비율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아졌어요, 이 범위가. 그래서 올해 어떻게 강의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끌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과목별 합격 점수들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기초서를 통해서 제가 각 선생님들이 기초적인 내용, 특히 이제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번 기초 강의 때 제가 숙지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 네 번째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학원에서 지금 강의를 한게 이 건너편에 있는 예전에 S출판사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게 99년도예요.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 10회 시험 때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35회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 강의했으니까 벌써 한 25년째 강의하고 있죠. 예, 한 해도 안 쉬고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을 여기저기 학원들 지역별로 다 만나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 공부라는 연령층은 우리 지금 강남학원도 옆에 편입하고 같이 있잖아요. 편입보다 당연히 연령층이 높아요. 그래서 다들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해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뭐 집도 많이 사고 팔아 보셨고 계약서도 많이 써보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해력은 뛰어난데 뭐가 문제예요?
예, 기억이 나요. 돌아서면 네가 안 가리킨 거예요. 예, 네가 안 가리킨 거예요. 심지어 이제 2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리킨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2달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학원마다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이론을 이해만 해가지고 아 오늘 수업 다 이해됐어 오늘 재밌었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암기를 하셔야 되고 암기를 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내가 정확하게 외웠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해만 하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올해도 그래서 여기 뭐 강남도 그렇지 강남은 이제 좀 제가 강의를 해보면 다른 학원들보다 이제 연령층이 좀 많이 젊거든요. 그래서 합격자도 많이 나와요. 올해도 여기 강남학원 지금 35회 때 합격자 학원에서만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뭐 2차만 하는 사람은 다 붙었어요 올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제 다른 학원에 조금 연령층 있는 분들은 이해력은 좋은데 암기가 안 돼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 부분하고 실무 부분에서 실무는 이렇게 민법적인 걸 가미해서 골탕 먹이는 거고요. 법 부분은 암기를 디테일하게 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 임선정 암기법 이런 거 치면은요. 제가 우리 그 학원에서 뭐 고시뿐만 아니라 편입뿐만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원가에서 이 암기를 아마 제가 제일 잘 시켜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연상법으로 암기법 총동원해 가지고 막 그림 암기법 해가지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별 생쇼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쉬는 시간에 임선정 암기법 그림 암기법 하고 한번 유튜브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이 첫 번째 더 이상 이거는 전략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70점 정도 나오는 과목이고요. 또 하나 중개사법을 잘 하시는 방법은 결론 이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암기 과목이에요. 항상 이해하시면 안 돼.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열심히 그거를 본인 걸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하고 실무하고 요게 어느 정도 문제가 어떻게 나왔길래 요즘 문제가 어려워졌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 한 10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게 최근에 10개년 안에 나왔던 출제 비중표예요. 그래서 34회 시험까지 10개년간 나왔던 건데 법 부분이 크게 이렇게 12개 챕터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도 특히 4장에 가서 배우는 중개 업무 부분이 자 최근에 10년간에 19.2%. 그다음에 여기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취소라든지 정지 처분 관련된 게 그거예요.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따지면 면허 취소하고 면허 정지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면허 취소, 면허 정지가 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외워야 되는 부분에서 어때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여기 12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문항수가 거의 7개에서 9문제 가까이 출제되기 때문에 쏟아지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이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주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실무 부분 한번 보실래요? 실무 부분이 보통 한 12개. 자, 30% 내외라고 할 때 30%를 놓고 봤을 때 요 뭐 1장은 뭐 거의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인데 2장 조금 나오죠. 요 중에서 12문제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여기다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별적 실무 요 부분이 요 62%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 12개에서 62% 하게 되면 뭐 대충 해도 한 7개, 8개 되겠죠. 대충 한 7문제라고 할게요. 근데 이 7문제가 나오는 게 어디가 나오는지 봤더니 자, 명의신탁. 이거 우리 민사특별법의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요거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이거 다 민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7문제 정도 이렇게 내는 게 관행이에요. 근데 올해 35회. 자, 이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만든 표거든요. 최근에 보십시오. 여기 지금 법 부분 나와 있고 여기 실무 부분 나와 있는데 여기 실무 부분에서 아까 한 7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몇 문제 나와 있나요? 10문제면 아이 뭐 그래봐야 한 뭐 2-3개 더 나온 거 갖고 떠드세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2문제에서 3문제가 더 나오면은요 과목마다 이렇게 어렵게 내면 합격자는 확 줄어들어요. 한 문제 때문에 그 안에 2-3천 명이 걸려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민법 부분을 비중을 확 두면서 이거 봐요. 25%를 낸다니까요. 이 전체 비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는 그냥 전체 비율로 따진 겁니다. 이 전체 비중에서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민법 문제를 9문제에다가 나머지 하나 넣어가지고 10문제 가까이 내기 때문에 이제는 민법적인 내용을 중개사법에서도 좌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은 두루두루 나오는데 이 거래신고 법률 아까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7개에서 9문제 나오는데 역시 이번 공인중개사 35회 시험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7문제 출제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암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 여기는 민법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같이 가져가면 아마 한 70점대 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서설이 너무 기니까 재미없잖아요. 자, 대신에 그래도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더 하고 갈게요. 우리 그 오전반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거는 각 선생님들한테 다 들으셨을 텐데 정규 과정은 지금 11월, 12월에 기초서로 이렇게 기초 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이론하고 자 핵심 이론 요 부분은 원래 10주로 수업해요. 10주. 근데 이제 올해는 여기 아마 9주로 할 것 같아요. 한 주 뭐 내용이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6월 달, 7월 달에는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가 한 바퀴 이론 들었고 두 바퀴 이론 들었고 세 바퀴 이론을 들었으면 이론 내용을 정립을 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죠.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 문제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여기서 워밍업을 하면서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응용력을 길려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어서 어느 정도 응용력이 있었으면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과정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무리에 와서는 이 백선이라고 하는 거 보일 텐데요. 사실 강의하고 있는 저도 이 100문제가 뭐냐면 올해 시험에 나오리라고 예상되는 거 임선정 이름 걸고 100문제를 뽑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뽑아서 수업해드리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10월 달에 마지막에는 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시험 문제하고 동일한 형태.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딱 해서 아침에 오시면요 시험지 나눠드려요. 그리고 딱 시계 보고 자 50분 딱 드려요. 문제 풀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 듣고 그래서 여기 이제 4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동형 모의고사 우리 올해도 뭐 제가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시험하고 일치시키고 어느 문제가 실제 시험하고 적중시켰는지 뭐 강사들마다 그런 경쟁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매주마다 일주일 동안 40문제 만드는데 일주일 걸릴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여기는 각 선생님들이 이름 걸고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전반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는 압축 커리 그래가지고요 이거 그냥 오전은 그냥 참고하세요. 11월 12월은 똑같아요. 근데 1순환을 여기는 3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12주로. 그 다음에 2순환도 12주로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요. 작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단원별 모의고사라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야간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출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순환 정도 돌았으면 기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여기 8월인데 여기 8월 써 있는데 단원별 모의고사는 어떻게 또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 단원별 모의고사 요 부분은 오전에 이제 촬영했던 요 단원별 모의고사 있잖아요. 요거를 야간 반 분들에게는 그대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하는 거지 별도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백선하고 동영 모의고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 선생님들 이름 걸고 적중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가 바로 여기는 오전 야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전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오전에 오셨지만 뭐 야간을 듣겠다 하시면 요 압축 커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건 아마 선생님들한테 수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서설이 길었어요. 자, 오늘 오셨으니까 저하고 이제 1장의 총칙부터 한번 들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전자칠판 만들 때 여기 이렇게 위에다 페이지 다 표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 양반은 지금 어디 진도 올라가는 거야 하시면 그 맨 위에 페이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요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은 법조문 그대로 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나와 있는 1조에 이 법을 만든 제정 목적도 시험에 나오고는 했는데요. 뭐 크게 제가 요즘에 이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갔으니까 뭐 강조 애우라고는 안 할게요.
자,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십시오. 자, 대신에 2조부터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1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중개라는 용어의 정의가 되려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3박자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그대로 한번 저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자, 근데 자, 잠깐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3호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제목은 중개예요, 중개업이에요. 업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요소가 다른 사람의 의뢰, 두 번째 요소가 일정한 보수, 세 번째 요소가 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안 갈게요. 중개하고 중개업을 이렇게 화면만 보셔도요, 똑같아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업은 자, 지금 제가 마이크 들고 강의하고 있는 자, 임선정의 이런 행동은 저의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직업 맞죠? 그럼 직업은 왜 갖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 여기 편입도 그렇지만 왜 대학교 편입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뭘 사회에 기여하겠어요. 예. 아, 잘 먹고 잘 살자고 좋은 대학 가겠다, 편입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리 목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는 임선정의 이런 행동이 직업인지 아닌지, 업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강남학원이 원래 저 위쪽에 있었는데 이전에서 왔잖아요. 오면서 아, 혹시라도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내비 틀어서 주소 정확하게 와야 되니까 왔거든요. 그 오면서 아, 오늘 또 36회 첫 수업인데 올해는 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셨을까, 또 이런 설레임과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왔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이죠. 오늘 다음 주 여기 누가 오실지 제가 모르잖아요. 두 번째,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에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서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도 계속 와요?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계속 와야죠. 근데 이제 첫째 주만 와보고 집에서 동영상 보겠다 안 온다. 저는 와요. 여러분이 안 올 뿐이지. 그리고 저 열심히 강의하고요. 학원에서 월급 받거든요. 그럼 영리 목적인 거 맞잖아요. 학원이니까. 그럼 결국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라는 것은 업이에요, 아니에요? 업이죠. 그럼 업이라는 거는 결국 돈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보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과거에 공인중개사 27회 때 나왔던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공부를 정확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2조 1호에는 중개, 2조 3호에는 중개업이라는 용어의 정의 나온 거 보이죠?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돈하고 연결되니까 업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보수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제가 응용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공부가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따라서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각종 용어의 정의다. 이러고 1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참고적으로 올해 35회 때는 안 나왔어요. 예, 시험 문제 어렵게 내려고 쉬운 문제거든요. 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십시오. 이 법의 용어의 정의상 보수를 받지 않았대요. 뭘 안 받았다고요? 보수를 안 받았죠. 그럼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라 할 수 없다.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보수라는 말 여기 적혀 있죠. 보수라는 말은 보세요. 중개 용어의 정의의 요소예요, 중개업의 요소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가 정확하게 되신 분들은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유, 이거 장난 그만 치세요. 뭐 제가 이런 거 못 외운 줄 알아요? 하고 문제를 푸는데 그냥 이해만 해. 자꾸 이해를 하면서 쳐다보면서 뭐 좋은 말이구만. 이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중개 요소, 중개업의 요소를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머릿속에 넣어서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쓰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번 도와드리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중개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선배들하고 어떻게 암기시켰냐면, 자, 법제 3조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라는 말을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그 자를 동그라미를 칠게요. 제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뭐 한다고요? 알선한다 할 때 알자를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머릿속에 열심히 넣어 드릴 건데, 결국 애우는 팁을 드리면 중개 맞죠? 예, 그래서 중개 그 알인데, 우리 SBS 장수 프로그램 중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알고 싶으니까 중개가 떠올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애우는 거야. 그럼 요 자리에는 보수가 없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안 받고는 중개냐 아니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변형돼서 응용해서 내다 보니까, 아, 수업은 되게 이해가 잘 되고 재밌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열심히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기초 강의이긴 하지만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자, 여러분들은 뭐 교재에 있지만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어차피 이거 뭐 기초서에 다 있잖아요. 자, 그럼 제안을 한번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이렇게 화면에 한 6줄 정도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저당권의 설정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인강분이나 여기 오늘 학원에 오신 분 여러분들, 제가 여기 6줄 대법원 판례 96년도 판례고요. 사건 번호 96도에 1641이라고 하는 사건 번호까지 제가 적어 놨으니까요.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속으로 읽어 보세요. 자, 우리 인강분들도 한번 속으로 읽어 보세요. 읽어보시고 나는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학원 오시기 전에 법을 공부하시거나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읽으시면서 읽기는 읽었어요. 근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부터 학원을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시간 충분히 드린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읽고 나서 이해가 돼요? 빨리 설명해요. 아니면 한 번 더 읽어요. 자, 어때요? 집에서 책을 혼자 이걸 독학을 하잖아요. 읽으면 그냥 읽은 거야.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읽고 또 읽으면, 오늘 여기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혼자 독학하면요, 그냥 이걸로 오늘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서 이게 뭐 법을 전공하시거나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가 이제는 혼자 독학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그만 읽으시고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이 대법원 판례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판결입니다. 기초 때 꼭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3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뭐 이만저만한 개인적 사정으로 뭐 은행에 1억 정도 대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와가지고 집 좀 팔아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냈죠. 그런데 여기는 B가 이 동네에서 전세 2억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서, 아, 이거 주택을 하나 이참에 집값도 조금 조정된 것 같아서 하나 사볼까 싶어서 이 광고 보고 중개업자분한테 연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락해서 집 좀 보여달라 해서 봤죠. 뭐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세 금액은 얼마예요? 2억이죠. 근데 집값은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1억이 되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거지 뭐.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중개업자분께서 B에게, 여보세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집 보러 다니냐고, 추워 죽겠는데 집 보여달라 그러냐고,
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걸요. 선생님, 그러면 집이 마음에 드시는데 요게 부족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요 대출 1억을 승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찝찝하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건넨 걸로 요거 말소시켜 버리고요. 1억 정도는 은행에 대출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아 집 사는 경우 뭐 흔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 보면 저당권 설정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읽어 볼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1억이 부족할 때 여기 있는 중개업자분께서 B한테 선생님 1억 제가 빌려드릴게요. 요거 제가 사실은 중개업도 하고 있지만 고리대금 사채업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거 1억 정도는 충분히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빌려주거나 사채업하는 분을 알선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에요,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 뭐 자격증 따서 돈놀이 하려고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중개업소 앞에 이렇게 통유리벽에 잘 보세요. 한번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그 유리벽에 이렇게 조그마한 스티커 붙어가지고 신한은행 거래업소, 중개업소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러면 신한은행하고 만약에 자 강남 역 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하고 여기 중개업자분하고 이렇게 협약이 맺어 있다. 그럼 결국 여기는 개공이가 B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희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대출 알선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요 1억 정도 대출 받으실 거면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선생님도 알아보시고 저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B가 좋다 그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개업자가 도와준 신한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을수록 도와주고 집을 샀다라면 나중에 한번 볼게요. 등기부 딱 띄워보면요. 등기부에 을구에 채권 최고액 해갖고 신한은행 대출받았다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써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야. 그러면 결국은 1억을 빌려주고 빌려왔다라는 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여기 을구에 저당이든 근저당권이든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같이 도와준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돈놀이하고 사채업자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도와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써 있지만 결론만 딱 놓고 얘기한다면 결론. 중개업자분께서 집 살 때 대출 받는 거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혼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혼자 책 사서 독학을 하면 내가 합격을 해보겠다 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받아들여졌다면 굉장한 능력자예요. 하지만 그래 네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6명의 도움을 받는 게 빨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 밖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는요 저당권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기초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계속 여쭤볼 테니까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법적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법제 320조 제1항에 있는 유치권인데 요 유치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민법 배우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중개업으로 한번 제가 요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중개업은 첫 번째가 누구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 일정한 뭘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 되죠. 자, 세 번째 중개를 뭐로 해야 돼요? 업으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24회 때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최근에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 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뭐 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는 좀 규제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국토부 6권 해석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요걸 보시고 중개업의 뜻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그 기초 강의 때 가장 많이 드는 샘플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아파트 경비원 사례거든요. 자, 잘 듣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한번 틀려 보십시오. 자, 열에 한 8, 9명이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자, 경비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아파트 A동이라고 칠게요, 그냥. 자, 여기가 B동이라고 칠게요. 제가 많이 드는 샘플이에요, 기초 강의 때. 자, 여기는 20평형대, 여기는 30평형대. 자, 만약에 여기 A동에 이렇게 301호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분이 계신데 여기는 방이 2개고요. 자, 여기는 그냥 제가 3개라고 그냥 임의로 설정할게요. 자, 근데 여기 이제 301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좀 아프신 거예요. 그 어머니를 좀 모셔야 돼. 그래서 방이 하나 더 필요해. 애들은 애들 또 공부방도 줘야 되니까 또 거기에 같이 모시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옆동으로 조금 넓혀서 이사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옆동에 이제 501호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A동 거 팔고 그 다음에 B동에 여기 501호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소들 짜르르륵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이제 한 군데 가갖고 자 C라는 중개업자 통해서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면 되는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팔고 이 아파트를 샀다. 그럼 여기 20평대 파는 거 1번, 30평대 산 거 2번으로 놓고 본다면 중개 보수 드려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중개 보수는 1번만 드려요, 2번만 드려요, 큰 거 하나만 드려요. 다 줘야 돼요, 둘 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자 20평형대 아파트 그냥 대충 해볼게요. 자, 뭐 한 20억 한다. 자, 30평대 아파트 그냥 한 30억 한다. 그럼 수수료 0.5, 0.5만 받아봅시다. 0.4만 해도 되고. 그럼 만약에 0.5만 한다 그래도요, 20억에 0.5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20억에 0.5% 하면 얼마예요? 1,500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파는데 복비 얼마? 1,000만 원. 이거 사는데 1,500. 그러면 토탈 복비만 2,500만 원이에요. 복비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301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와 무슨 중개 보수만 2,500만 원이야. 바로 앞동으로 가는데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이 301호 아주머니가 옆에 302호 친구한테 물어본 거죠. 야 친구야 복비를 둘 다 주는 게 맞아? 응, 둘 다 주는 거 맞아. 야 근데 바로 앞동 가는데 복비만 2,500 주기에는 좀 너무 아깝지 않니? 자 그러자 이제 302호 친구가 야 친구야 그러면 여기 A동에 경비원 아저씨한테 가서 한번 의뢰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냐면 경비원 아저씨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501호가 이사를 갔는데 여기가 지금 집이 안 팔려서 공실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자 여기 이제 경비원 아저씨가 그래? 아이고 옆동에 501호 안 팔리고 이사 네 알아봐 줄까? 아유 좀 알아봐 주세요. 해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을 잘 시켜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가운데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는 중개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냥 뭐 술값 담배값 하라고 그냥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용돈 쓰세요 하고 집어드렸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단지 내 이사를 그 전에도 많이 도와준 경험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도와주게 되면 봄철 이사철에 중개업자들 찾아와요. 단지 내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앞에 중개업자들은 팔이 날리고 있겠죠. 그럼 여기 중개업자들이 알아보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단지 안에 있는 걸 본인이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좀 뻥 좀 보태면 자 경비실 입구에 써놨어요. 단지 내 이사는 저에게로. 다 해먹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 중개업자분들이 알게 되면 아저씨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세요 하고 이제 막 구청에 민원 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해됐죠? 자 이런 게 바로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난이도가요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36회 시험이잖아. 좀 일찍 오지 그랬어요. 왜 이제 와갖고 그래요? 자 사례 문제. 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경비원 아저씨의 이러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풀 정도 돼야 올해 이제 그 어려운 시험에 그래 커트라인에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강사 입장으로 볼 때는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좀 맞게 대답을 다 해주는 분을 좋아할 것 같아요. 틀리는 분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전 틀리는 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맞게 대답을 다 한다는 얘기는 처음이에요. 에듀윌만 처음이에요. 응?
에듀일만 처음이죠. 예. 그래서 정말 처음인 분들은 제가 물어보는 이 질문에 틀리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뭐 제가 틀렸다고 막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많이 틀리시면 아,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틀리시는구나 하고 더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 중개업으로 보여요? 아닌 걸로 보여요? 예. 대부분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이거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야, 아니 무슨 경비원 아저씨가 중개업을 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중개업이 맞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거 중개업이 맞다고 하는 순간, 야, 아니 그러면 이거 공인중개사고 놓을 게 아니라 경비원 아저씨가 되는 게 낫겠는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봐요. 그 순간 여러분들 위로 다시 올라와 봐요. 봐. 오늘 제가 여기 지금 한 줄, 두 줄도 안 되는 내용을 읽었을 때 좀 전에 여러분 마음은 어땠어요? 야, 이건 뭐 1년 동안 공부해서 이까짓 건 내가 못하겠어 하지만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중개업이 되려면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오케이. 그러면 여기 301호 아줌마가 경비원한테 가서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이 옆동에 혹시 뭐 30평대 빈 게 혹시 있나요? 그럼 뭐 친구가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혹시 한번 여쭤보러 온 건데요. 의뢰했죠. 두 번째, 술값, 담배값 10만 원, 20만 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세 번째, 업을 한다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아저씨 이거 왜 도와주는 거야? 아, 용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돈 벌려고 편의점이나 또 뭐 대리운전 같은 거 알바하는 친구들 많죠. 그럼 알바 왜 해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결국 영리 목적인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례를 보면서 1번, 2번, 3번이 모두 충족시킨 거 맞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정리할 때는 알았다고 해놓고 시험장 가서 사례 문제가 딱 나오면 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업을 할 수 있겠어? 이러고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봐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는 1번, 2번, 3번에는 자격증이 있냐 없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냐 안 했냐는 요소예요, 요소가 아니에요? 요소가 아니지만 시험장 가서는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업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이거를 다 까먹어버리고 살아온 경험으로 푸시는 분들이 거의 열의 여덟이에요. 그래서 결국 점수가 안 나오게 돼요. 자, 그럼 결론 내볼게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야 돼요.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아니에요? 중개업이죠. 그러면 여기 아파트 입구에서 중개업자들이 찔러요, 안 찔러요? 찌르겠죠. 당신 그거 말이 되냐고 하게 되면 경비원 아저씨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럼 경비원 아저씨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운전면허증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자가 된다는 얘기는 과태료예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몇 년만 갔다 오면 돼요? 3년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본 좀 전에 질문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지만 여러분은 야, 이게 불법인데 중개업이 되겠어? 이런 법의 논리가 아니라 자꾸 살아온 상식으로 접근하니까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요소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하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물론 따도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하실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중개업을 하고 싶으세요? 불법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개업으로 인정은 되지만 이거는 불법적인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까지만 강의하고 나가면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해요. 선생님, 저 내일부터 학원 안 와요. 제가요, 경비원 아저씨가 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가끔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세 박자를 꼭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요거 조금만 더 할까요? 자, 그러면 요 개업공인중개사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는 다르거든요. 자, 요 얘기 5분만 더 할게요. 자, 잠깐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교재로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번거로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여기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 요 얘기만 잠깐 할게요. 자, 잠깐만 저 시간 주세요.
이제 집값이 뭐 바닥이다 아니다, 뭐 올해 어떻게 되냐, 뭐 금리 더 인하되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뉴스에 인터뷰하는 모습을 가끔 보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SBS 기자가 만약에 자 여기 성수동이라고 칠게요. 자 성수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 사장님한테 중개사무실의 사장님한테 저기요 사장님 요새 대표님 성수동은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좀 어떤가요? 추이가 어떤가요? 그랬을 때 아우 기자님 아우 요새 뭐 그냥 성수동에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매물들 싹 다 들어갔어요. 막 호가 2억씩 올리고 지금 난리예요. 다시 이런 뉴스 인터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자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수동 예를 들어서 자 뭐 부동산 이름도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 성수동 공인중개사 박 땡땡씨 이러고 나올 수 있죠 자막이. 근데 여러분들 이 자막이 이렇게 나온다고 쳤을 때 이 자막에는 심각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심각한 오류가 있냐면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자 위로 한번 올라와서 보세요. 공인중개사의 뜻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법에 의해서 뭐를 취득해요? 자격을 취득한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여러분들 학원 오시기 전에 10월 26일 날 35회 시험이 있었는데요. 올해 난이도 정말 높였다고 하는데 아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합격자가 더 많아요. 작년보다 강남도 더 나왔고 제가 나가고 있는 노원 에듀윌 어저께 수업이 대방이었는데요. 노량진 에듀윌도 합격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난이도는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만약에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최종적으로 합격한 분이 만약에 2만 명이 나왔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 2만 명은 전부 다 자격증 딴 거예요, 안 딴 거예요? 땄죠.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한 자예요, 아니에요? 취득한 자지 2만 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 났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뜻은요. 자격증을 딴 사람까지예요. 따서 영업까지 해야 돼요. 자격증을 딴 것까지지. 근데 여기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분 누군지 알겠죠? 이분은 자격증 따서 집에 액자 껴서 보관하는 분이에요.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에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공인중개사라 그래? 그래서 이걸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엄밀히 말한다 그러면 이거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사무실을 오픈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용어 정의가 다시 한번 앞으로 와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증 딴 거 맞죠? 그래서 땄으면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데가 강남이잖아요. 강남구청에 가서 뭐까지 해야 돼요? 등록까지 해야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중에 많은 분들이 이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는 대로 개업공인중개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1년 내내 써야 되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자와 공인중개사의 공자를 딱 줄여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개공이, 소공이, 개공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뉘앙스가 좀 좋지 않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용어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죠. 개인 사무실 오픈했을 수 있죠. 그러면 세무사예요? 개업 세무사예요? 세무사지. 법무사예요? 개업 법무사예요? 야, 니네 남편 뭐야? 개업 법무사. 니네 남편은 뭐야? 개업 변호사. 개업 변호사예요? 그냥 변호사라 그래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아니 우리는 왜 맨날 개업을 하냐고 이렇게. 아니, 웃겨 죽겠어요 이게. 유일하게 사자 붙은 거 중에서 개업자 붙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아까 뭐라고 불렀죠? 공인중개사인데 그냥 그분들은 안 불렀으면 좋겠어. 그냥 합격자. 그렇게 부르고 사무실을 오픈하신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어요. 공인중개사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는 시험 봐서 딴 사람 전부 다 2만 명 싹 다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사무실을 오픈하신 분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니까 이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TV 화면에 인터뷰 자막에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나와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법을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 TV 화면에 자막 나오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공이가 되려면 반드시 자 등록관청 가서 뭐 하라고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요 얘기부터는 이제 잠시 후에 들어와서 더 구체적인 얘기들 설명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